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40대 주부예요. 지금은 남편과 아이 키우면서 시부와 시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살고 있어요. 말만 들으시면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갑갑하게 사는 걸로 느껴지시나요? 오히려 저희가 시부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형 평수의 아파트에서 가사 도우미까지 써가면서 잘 살고 있네요. 이렇게 식구들이 다 모여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한 건 바로 악덕 시모의 얼굴을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모두들 시모와 연을 끊었거든요. 심지어 시모의 아들인 제 남편마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어하던 본인 엄마와 연을 끊으니 맘 편하다고 하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친하고 편해야 할 대상인 엄마가 그렇게나 불편하고 싫었다니 대체 시모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앞으로 제가 우리 시모에 대한 썰을 쭉 풀어놓을 텐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저와 남편의 심경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이렇게 지랄 맞은 사람은 처음 겪어봤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어도 시모가 이럴 줄 알았다면 이 집안에 시집 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평생 시모와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듯 기쁘네요. 사주나 신점을 본 적은 없지만 40대 이전의 제 삶은 아주 밑바닥을 기는 인생이었어요. 아직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사연살롱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저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사신 분들에겐 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 처참한 순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좀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런 삶도 있구나. 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 정말 안 풀릴 때 나보다 더 못한 처지의 사람을 보면 그나마 위안이 되기도 하잖아요. 마냥 위만 쳐다보고 살면 정말 기운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 천천히 욕심 없이 길게 가자고요. 마음 편하고 건강한 게 제일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크나큰 응원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금슬이 좋으셨기에 저 포함 아이를 5명이나 낳으셨어요. 전 5남매 중에 맏딸이고요. 딱히 남녀 차별을 하신 건 아니지만 아마 막내 아들을 낳으려고 딸을 내리 4명이나 낳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막내인 아들만 위하지 않고 딸들까지 모두 사랑으로 대해주신 게 지금까지 참 감사하네요. 제 나이 또래에 5명 남매를 둔 건 흔치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사이가 좋으셔서 그랬는지 저희 남매들도 독수리 오형제라고 칭하면서 똘똘 뭉쳐 잘 지냈죠. 어렸을 때 기억은 진짜 행복하고 좋은 것들만 남아있어요. 엄마 아빠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 전까진 말이죠. 에휴, 그때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던지. 뉴스에 교통사고 이야기가 나올 때면 아직도 머리카락이 쭈뼛 서곤 해요. 물론 피해자도 가엾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는 기계 부품 조립 공장을 같이 다니셨어요. 두 분 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벌이는 신통치 않았죠. 큰딸인 제게 동생들을 맡기고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휴일도 없이 말이죠. 공장 사장님께서 저희 부모님의 노고를 잘 알고는 결혼 기념일에 맞춰 호텔 뷔페 식사권 2장을 주셨어요. 호텔 뷔페는커녕
그냥 뷔페도 잘 가지 못하던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투덜대셨어요. 특히 엄마는 식사권을 누군가에게 중고로 팔 생각까지 하시더군요. 현금이 최고라면서요. 아, 우리 주제에 무슨 호텔 뷔페야. 사장님도 참. 차라리 돈으로 주시면 우리 가족들 삼겹살 몇 근 끊어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이 식사권 중고로 다른 사람한테 팔까봐. 전 반대했어요. 맨날 찢어지게 고생만 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번쯤은 호강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이죠. 엄마, 에이, 그걸 왜 팔아요? 오랜만에 예쁘게 차려입고 아빠랑 좋은 곳에서 데이트 한번 하세요. 내가 동생들 잘 돌보고 있을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렇게 엄마 아빠를 보내드렸어요. 엄마가 곱게 화장하는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보았죠. 하지만 그게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1시간 뒤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큰 사고가 났으며 부모님 두 분 다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동생들을 모두 데리고 갈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 일단 저만 병원으로 향했어요. 돈 아끼느라 택시를 거의 타본 적 없는데 눈에 뵈는 게 없으니 집에 있는 현금 다 털어 택시를 잡아탔죠. 병원 응급실 앞에 내려 응급실 문까지 가는데 불과 몇 미터 거리를 몇 번을 자빠졌는지 몰라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요. 누군가의 부척을 받고 피투성이가 된 엄마 아빠에게로 향했죠.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아빠는 아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더군요. 딸인 제가 왔으니 의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사망 선고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옆에서 하염없이 우는 것뿐이었죠. 엄마, 아빠, 거기 가라고 등 떠민 내가 죄인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우리 엄마 죽인 거야. 나 때문이야.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엄마 아빠는 호텔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사단이 난 거였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전 성인이 되어서도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게 됐죠. 지금이야 CCTV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지만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뺑소니범을 잡을 길이 없었어요. 이 순간까지도 그 천하의 몹쓸 놈에게 3대가 멸할 재앙이 내려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의식이 없던 아빠는 한 일주일 후 깨어나긴 했어요. 하지만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죠. 생활력 강한 아빠는 우리 5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휠체어를 끌고 다니던 공장에서 계속 일하셨어요. 비록 내가 안진뱅이가 돼버렸지만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자식들 굶기지 않을 거야. 아빠는 이렇게 굳은 각오를 보이셨지만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우리 6 식구가 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 중학생이었는데 아직 초등학생인 동생들을 제외하고 둘째 동생과 전 알바를 여러 개 해가며 각계전투를 해나갔죠. 그땐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시절이라 학교 가는 시간이 그렇게도 아깝더군요. 그 시간에 알바를 한두 개 더 하면 내 동생들 고기 반찬이라도 한번 해줄 텐데 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결국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를 그만둬 버렸죠. 그맘때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보증금을 빼서 생활비로 쓰고 월세로 돌려야 했거든요. 제 머릿속엔 오직 돈뿐이었죠. 그때 놀이동산 알바를 하면 시급이 좀 짭짤하다고 하여 놀이동산에서 몇 년간 일하게 되었어요. 물론 3-4개의 알바를 병행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 20살이 되더군요. 하루는 놀이동산 대관람차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손님을 받고 있었는데 찐하게 잘생긴 남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대관람차에 탑승하더군요. 어잉? 탤런트인가? TV에 나오는 사람인가? 진짜 잘생겼네. 여자친구도 이쁘고 말야. 야, 부럽다. 제가 원래 인상 찐한 사람을 선호해서 자꾸 눈길이 갔어요. 아직 남자 손목도 못 잡아본 저는 그 선남선녀 커플이 마냥 부럽기만 했죠. 그런데 어쩐지 그 잘생긴 남자도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관람차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 남자가 다람쥐통 같은 대관람차 안에서 천천히 올라가며 계속 절 쳐다보더군요. 그 안에 여친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내려올 때 보니 그 남자와 함께 있던 그 여친이 울고 있었어요. 급기야 지상으로 내려와 문이 열리자마자 여자 혼자 뛰쳐나가 버리더군요. 그 남자는 태연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잡지도 않고 말이죠. 전 괜한 오지랖으로 그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여자친구분 혼자 가시는데 왜 안 따라가고 여기 계속 서 계세요? 그 남자는 찰나의 눈짓으로 제 이름표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말하더군요. 미네 씨 만나려고 여자친구랑 방금 헤어졌거든요.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진짜 나한테 하는 소린가 싶으면서도 싫지 않았어요. 잘생긴 남자가 내 이름을 불러주며 말까지 걸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땐 20살이었고 남자고 뭐고 아무것도 모를 때였으니까요. 그래도 다음 손님 받아야 하니 그 남자를 펜스 밖으로 내보내야 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일해야 해서요. 죄송하지만 일단 저쪽으로 나가주시겠어요? 그래요. 시간이 늦었으니 일 끝날 때 다 됐죠? 저쪽에서 미네 씨 기다릴게요. 일 마치면 알려줘요. 잘생긴 남자가 저쪽에서 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 그냥 걸어가는데도 스텝이 꼬이더군요. 엄청나게 신경 쓰였죠. 놀이동산 마감 시간이 되어 일을 마치고 그 남자에게로 걸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로 다가와 저를 와락 껴안더군요. 수고했어요, 미네 씨. 난 박수찬이라고 해요.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미네 씨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려서 그만. 같이 온 여자친구랑 헤어져 버렸지 뭐예요. 여자친구에겐 미안하지만 국제 변호사인 내 타이틀만 보고 나랑 사귀는 것 같아서 별로이긴 했어요. 어쨌든 난 한국에서 많이 안 살아서 한국말도 서툴고 마인드도 외국인 마인드라 무척 개방적이에요. 하지만 첫눈에 반해버린 여자에겐 내 순정을 다 바치고 싶어요. 나한테 기회를 주시겠어요?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근데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죠? 당신을 사랑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한국말이 짧아서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내 심장을 만져봐요. 두근두근 거리죠. 이렇게 내 마음이 설레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부터 연인이 되었으면 해요. 박수찬이라는 그 남자는 제 손을 냅다 잡더니 자기 심장에 갖다 대었어요. 물론 그의 말처럼 그의 심장이 두근대긴 했지만 그때 제 심장은 배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죠. 남자의 손을 잡아본 적도 없는 내가 남자 가슴에 손을 대고 있다니, 게다가 이렇게 잘생긴 남자라니 속으로 맙소사 이런 말밖에 안 나오더군요.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어요. 이 남자는 내게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듯 직진해왔어요.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1년간 불같은 연애를 했죠. 1년을 데이트했다고 하지만 국제 변호사라던 그의 바쁜 직업 탓에 자주 보지 못했죠. 대신 데이트 날만 되면 절 데리고 화려한 곳에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백마탄 왕자님과 럭셔리한 곳을 다니게 되니
제가 진짜 공주가 된 듯한 느낌이었죠. 그때쯤 놀이동산 정비를 담당하는 업체 사장님께서 절 좋게 보시고 본인 회사 격리직에 채용해 주셨어요. 맨날 춥고 덥고 하던 야외 놀이동산에서 벗어나 따뜻한 사무실에서 펜대 굴리며 일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남친과 연애하니 모든 게 잘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갑작스레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오더군요. 연애 때처럼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아직 신입이니 주위 동료분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일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웬 5,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줌마가 사무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김미애 어딨어? 여기 김미애라는 참년이 근무한다며? 그 창녀만도 못한 년 어딨냐고? 남의 남편 꼬셔서 놀러다니는 게 미친 짓인 줄 알고 어디 숨은 거 아니야? 당장 나와! 너무 당황했지만 사무실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고 있었기에 당연히 제가 나서야 했어요. 제가 김미애인데 아주머니 누구예요? 누군데 남의 회사 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거예요? 남의 남편이라뇨? 대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내 인연 잘 만났다. 박수찬 알지? 그놈이 바로 내 남편이다. 너 다 알면서 만난 거잖아. 그지 같은 백수 새끼가 내 원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갖고 다 너한테 바쳤더라? 얼굴 반반하고 나이 어린 것 같고 이렇게 남의 가정 파탄내도 되는 거야? 인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전 충격을 받았지만 내 남친의 여편네라는 이 아줌마가 내 머리채를 먼저 잡고 흔들어댔기에 나도 질 수는 없었어요. 저와 그 아줌마의 육탄전이 벌어지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했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이 아줌마의 보호자로 내 남친인 박수찬이 왔고 제 보호자로는 우리 아빠가 휠체어를 끌고 왔어요. 아빠를 보자마자 너무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미친 아줌마는 계속 소리를 질러댔어요. 당신 이 아가씨 아빠야? 대체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간통죄로 싹 다 고소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요?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얘가 얼마나 착한 아인데요. 저보다 더 충격을 받으신 아빠에게 제 억울함을 해명해야 했어요. 아빠, 저 이 남자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거예요. 나도 사기당한 거라고요. 알고 보니 박수찬 이놈은 국제 변호사는커녕 비행기는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시골 출신 백수였어요. 서울로 올라와 원룸에서 살다가 반반한 얼굴로 늙은 과부인 원룸 주인 아줌마를 꼬셔 혼인신고까지 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부부였죠. 누가 누굴 꼬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서로 필요에 의해 같이 살고 있는 사이 같았어요. 어쨌든 다 조사를 받고는 간통이고 뭐고 다 없는 일로 하고 경찰서를 나오다가 남친 면상에 가래침을 퇴 뱉어버렸어요. 그러자 박수찬 이놈은 뚫린 입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대더군요. 미안해 미애야. 젊은 여자랑 만나보고 싶어서 그만. 그동안 행복했어. 잘 가. 뭐? 행복? 이런 미친놈이 있나. 넌 평생 너보다 20살 많은 저 할매한테 충성을 다 바치면서 살아. 나중에 네 와이프 똥기저귀까지 갈아주면서 말이야. 나 같은 나이 어린 피해자 또 만들지 말고. 알았냐? 전 그 사건으로 인해 잘 다니던 그 격리직에서 잘렸고 재취업하기도 힘들었어요. 다시금 알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또다시 가리지 않고 알바 3-4개를 돌려가며 했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늘 그렇게 살아왔기에 별로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게 익숙한 생활이었죠. 하지만 제가 무고하게 간통사건에 휘말린 이후
하반신 마비인 아빠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거의 맨날 술을, 그것도 아주 많이 드셔서 휠체어에서 꼬꾸라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제 잘못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피해자라고 해도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것이 속상하셨나 보더라고요. 내 딸이 그런 험한 일을 겪은 건 다 이 애비 탓이다. 애비가 안진뱅이가 되어 널 지켜내지도 못했구나. 여보, 미네 엄마, 그때 나도 데려가지 그랬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니 너무 벅찹니다 그려. 아빠, 우리 독수리 오영재가 아빠 곁을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 사건은 사기꾼한테 재수없게 걸린 거고 다 끝난 일이니 마음 쓰지 마세요. 이렇게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 마시면 아빠까지 한순간에 떠나버릴 것만 같아요. 엄마 곁으로 말이죠. 그럼 우리 오남매 어떻게 살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마음이 나약했던 아빠는 그 후로도 술독에 빠져 사셨어요. 그러다 간경화가 심해져 몇 년 후 돌아가시고 말았죠. 우리 오남매 모두 충격에 빠졌지만 그래도 서로가 함께 있어 슬픔을 금방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진짜 핏줄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저 혼자였다면 아마 외로움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엄마를 음주운전 뺑소니로 잃고 아빠마저 술로 잃게 되니 정말 술이 웬수 같았어요. 술 권하는 사회인 대한민국이 싫을 지경이었죠. 우리나라는 술로 인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 비용도 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 전 꼭 술 안 마시는 남자랑 결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생각이 결혼까지 닿은 이유는 어느덧 제 나이가 30줄에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딱 1년이었고 비록 사기꾼이었지만 20대 초반에 불같은 연애를 하고 난 후 아무 남자도 만나지 않고 거의 7, 8년이 흐르다 보니 슬슬 외로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제 밑에 여동생 2명이 저보다 일찍 시집을 가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해 보여서 부럽기까지 했어요. 그동안 동생들 시집 보내고 어린 동생들은 대학까지 보내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으니 제 결혼이나 연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2분 다 안 계시니 맏딸인 제가 동생들의 부모 역할을 다 했죠. 지금도 그 부분은 참 뿌듯하네요. 동생들도 제게 고마워하고 저도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우리 집안이 급격히 가세가 기울면서 동네 주민센터 복지과로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복지과 공무원분들과 친해졌죠. 저희 오남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친하게 지내던 여자 사회복지사분께서 이번에 공무원 은퇴하신다면서 제게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사드릴 요량으로 그 자리에 나갔죠. 그랬는데 웬 젊은 남자와 함께 앉아 계시더라고요. 미네 씨, 얼른 와서 앉아요. 여기는 정성혁 씨예요. 우리 주민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저번에 한번 보지 않았나? 성혁 씨, 내 말이 맞지? 우리 미네 씨가 얼마나 미인이야. 착하고 생활력 강하고 동생들 잘 챙기고 진짜 진국인 여자라고. 서로 나이도 비슷한데 이참에 결혼까지 해버리는 게 어때요?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원래도 좀 오지랖이 넓은 복지사님이 같이 일하던 젊은 남자 동료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스쳐가면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했죠. 선한 눈매와 수수한 외모가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소개해준 복지사님이 첫 만남, 첫 대화에 결혼 얘기까지 꺼내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싫진 않았어요.
무지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에게 마음을 오픈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도 제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복지사님은 중간에 둘이 잘해보라면서 빠져주었고요. 저번에 주민센터에서 한번 뵐 때도 참 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너털 웃음을 짓는 정성혁, 이 남자가 부담스럽지 않았던 건 저의 처지를 이미 모두 알고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어요. 주민센터 복지과에 저의 현재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을 테니까요. 사실 부모님 잃고 어린 동생들 4명이나 뒷바라지 해야 하는 제 처지 때문에 더욱 마음을 꽁꽁 닫고 살았어요. 제 스스로 신부감 혹은 여자친구감으로도 최악의 조건이라 생각했고 제 임무는 오직 동생들 교육 잘 시켜서 시집 장가 잘 보내는 거라고만 여기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 남자의 소개를 받고 따뜻한 멘트를 듣게 되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군요. 다시금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어요. 소개를 받은 그날부로 우린 연인이 되었죠. 서로 사귀게 되어 속 깊은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남친의 아버지는 사업이 다 망해서 10수년 전에 잠적해버렸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더군요. 그런데 착하디 착한 남친이 자기 엄마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욕을 하더군요. 난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렇게 나쁘고 모진 사람은 보질 못했어. 오히려 가까이 사시는 우리 친할아버지가 더 좋아. 아빠가 사업 망하고 연락 두절되고 그 충격에 우리 할아버지가 약간 치매기가 오고 말았지만 그래도 나한테 한없이 다정해. 우리 엄마한테서는 단 한 번도 다정함을 느껴보지 못했어. 어린 나를 떼어놓고 맨날 놀러 다니느라 밖으로만 돌았지. 지금도 내가 조금씩 드리는 생활비로 맨날 놀러 다니고 사고치고 다니시지. 내 엄마니까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거지. 남이었다면 진작 인연 끊었을 거야.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 엄마가 아마 며느리인 자기한테도 그렇게 잘해주진 않을 거야. 그때마다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줄게. 그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본인 엄마에 대해 이렇게까지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놀라웠어요. 착한 남친을 대체 어떻게 방치하며 키웠길래 이 정도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다 차단해준다니 시집살이 걱정일랑 하지도 않았죠. 결혼 정년기인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고 하나씩 절차를 밟아 나갔어요. 우선 4명의 동생들과 함께 남친을 만났는데 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잘 따르더라고요. 남친이 제 동생들과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니 괜시리 눈물이 나더군요. 행복의 눈물 말이죠. 모임을 마치고 제 여동생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나 먼저 시집가서 마음에 걸렸는데 드디어 언니도 너무 좋은 형부를 만나게 되어 다행이야. 나도 눈물이 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착한 형부를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우리 동생들 시집 보내고 대학까지 나오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다들 자기 앞가림 제대로 하고 살게 됐어. 언니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우리 때문에 희생만 해서 어떡해. 불쌍한 우리 언니.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해. 맏딸이란 이유로 고생 진짜 많았어. 이제 언니 행복을 위해 살아. 동생들 다 컸으니 더 이상 뒷바라지 안 해도 돼. 벌써 시집가서 아이를 둔 엄마인 제 여동생이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편안했어요. 그래, 이제 내 행복을 쫓으며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저희 식구들한텐 남친이 합격 경수를 받았지만 문제는 예비 시모였어요.
하도 인성이 더럽다고 많이 들은 터라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잘 막아주겠다는 남친만 믿고 예비 시모를 만났어요. 쫄지 않으려 노력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혜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다 알고 거지 같은 집안 배경까지 익히 다 알고 있다. 피차 바쁜 처지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꾸나. 그래서 혼수 하나도 못 해온다는 거냐? 너 알바로 연명한다며. 아휴, 우리 아들이 고집 부려서 너 같은 돈 없는 기집애랑 결혼을 시키려 한다만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딱 하나 명심해라. 치지 보면 니네 동생들한테 돈 흘러들어가는 법 없게 해라. 알았냐? 거지니 뭐니 운운하는 인성이 참. 오히려 예비 시모가 거지같이 느껴졌죠. 전 최대한 그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화가 났지만 그냥 네네 하고 일어났어요. 끝나고 남친이 수고했다고 하더군요. 딱 한 달 후 바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우린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고 아주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시모도 피차 돈 없긴 마찬가지였고 저도 아기 낳고도 일을 해야 하니 시모와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게 우리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시모와 합가를 한 순간부터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팡팡 터졌거든요. 우리 딸 수민이를 멍청한 시모에게 맡긴 게 화근이었죠. 어느 날인가부터 아이가 좀 이상했어요. 유치가 다 썩어서 잇몸까지 상할 지경이었고 살이 비이상적으로 많이 찌더라고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 보니 아무래도 단 음식을 많이 먹은 것 같다고 했어요. 집에는 일부러 달지 않은 아기 과자 위주로만 몇 개 사놓고 그마저도 시모가 많이 주지 않던데 대체 왜 그런가 싶었죠. 남편이 제게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홈캠 한번 설치해봐. 난 우리 엄마 못 믿어. 마치 몰래카메라 같아서 좀 찜찜하긴 했지만 남편 말대로 홈캠을 설치해봤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제 딸아이를 보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우리 수민이가 울고불고 떼를 쓰자 시모는 귀찮으니 우유에다가 설탕을 잔뜩 넣어 먹이더군요. 그리고는 아이와 함께 계속 자빠져 자는 게 일상이었죠. 기저귀도 너무 안 갈아줘서 축 처져 있고 시모는 본인 핸드폰만 주구장창 보고 있었어요. 속에서 천불이 났죠. 바로 낮잠을 쳐자고 있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아기 안 보시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우유에 웬 설탕을 그렇게나 많이 들이붓는 거냐고요. 우리 수민이 죽일 셈이에요? 그러고도 아기 봐준다고 돈은 따박따박 받아가시잖아요. 그 돈 이제 안 드릴 거예요. 내 애기 내가 키울 테니 어머님 전에 사시던 월세방으로 다시 나가서 혼자 사세요. 뭐야? 이년이 미쳤나? 너 혹시 몰래카메라라도 설치하고 날 감시했던 거냐? 이 고약한 년놈들, 내 아들이나 며느리나 나빠 처먹기로는 똑같구나. 뼈 빠지게 소녀딸 바지로 날 쫓아내려 해? 난 못 나간다. 월세랑 생활비랑 다 대주기 전까지 못 나가. 진짜 돈만 있으면 월세랑 생활비 일부랑 대줘서 시모랑 따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공무원 월급은 빠듯하니 어쩔 수 없이 시모와 한 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죠. 전 일단 알바를 그만두고 집에서 우리 수민이를 봤어요. 그런데 돈도 부족했고 계속 일하던 습관이 남아있으니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는 게 불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침 그때 제 여동생이 같이 식당을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더군요. 식당 뒤에 쪽방이 있어서 아기 키우면서 일할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제 안에 솔깃해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우리 수민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알바가 아닌 내가 주인인 식당에서 일하게 되니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군요. 사장님 소리도 듣고 말이죠. 남편도 모든 면에서 많이 도와줬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어요. 거기에 매번 찬물을 끼얹었던 건 바로 우리 시모였죠. 맨날 동네 할매들과 화투를 치다가 판이 커져 일명 하우스에까지 다니는 것 같았어요. 저와 제 남편이 모르던 도박빚이 점점 늘어나고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당장 문 열어! 주말 밤에 갑자기 누군가 우리 반지 앞방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다행히 남편이 나서주었죠. 누구셔? 누군데 남의 집 문을 열라고 해? 그러는 넌 누군데? 너 이말자 아들이냐? 당신 엄마가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고 내 돈 꿀꺽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그 돈 다 받을 때까지 안 갈 테니까 그리 알아. 남편은 경찰을 부르려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말리더군요. 아유 아들아, 나 화투 치고 다니는 거 경찰에 알면 나 깜빵 간다. 그냥 저 사람들 돈 줘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뭐요? 엄마, 대체 얼마나 빚지고 다녔는데요? 얼마 안 돼. 딱 3천. 며느리인 저도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아들인 제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뭐라고요, 엄마? 미쳤어요? 지금까지 내가 빚 갚아드린 게 얼마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사고 좀 그만 치시라고요. 남편이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차마 경찰은 부르지 못하고 문 밖으로 나가 그 사람들과 쇼부를 보더군요. 넘겨받은 자료를 보고는 어쩔 수 없이 대출까지 받아 그 금액을 갚아줬죠. 시모의 도박 습관이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젠 그 나쁜 습관이 술로 이어지더군요. 제가 동생과 운영하는 식당에 시모가 자기 친구들을 몽땅 데려와 음식 먹고 술 마시고 자기 집처럼 행동했어요. 시모의 친구들도 시모만큼이나 아나무인인 사람들이더군요. 아주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었죠. 남자분, 거기에 소변 보시면 안 되죠. 아무리 취하셨어도 정신 차리세요. 자, 다들 많이 드셨으니 이제 집에들 돌아가세요. 저희 내일 또 장사해야 하니 얼른 치우고 들어가야 해요. 야 며느리야, 이 시애미 친구들한테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니? 이 시애미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제 화투 칠 돈도 안 대주면서 먹는 것도 못 먹게 한단 말이냐? 내 참 서러워서 어디 살겠나. 그렇게 내가 싫으면 내 아들이랑 이혼해. 내 아들 부잣집 여자한테 재혼시키려니까. 어머님이 진 도박비 3천만 원 갚느라 저희 부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남편 투자까지 뛰는 거 안 보이세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저도 부잣집 시대 가져보고 싶다고요. 제 여동생이랑 같이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이렇게 깽판 부리고 싶으세요? 제발 나이 드셨으면 나이 값을 좀 하세요. 얼른 다들 일어나세요. 저희 문 닫습니다. 시모와 그 지랄 맞은 친구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나가더군요. 식당 일도 고되고 아이까지 봐야 하니 심신이 다 지쳐버렸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하며 엉엉 울어버렸죠. 남편이 가까스로 달래줘서 또 넘어갈 수 있었네요. 착한 남편만 보면 이혼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그냥 그 상태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돈 없는 사람에게 선택지는 정말 좁았어요. 대신 남편과 저, 그리고 우리 딸 수민이는 시모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았어요. 오히려 가까이 사시는 남편의 할아버지 댁에 자주 찾아갔죠. 경증에 치매기가 있었기에 보호가 좀 필요하기도 했고요. 시할아버지 댁에 다녀올 때마다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와 꼭 닮았다며 남편은 아빠 보고 싶다고 눈시울을 적시곤 했어요. 우리 엄마 성격이 저 지경이니 난 우리 아빠만 보고 살아왔는데 사업이 폭삭 망해버려서 연락이 끊기고 말았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아빠를 다시 만나고 싶어.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저도 이제는 볼 수 없는 엄마 아빠가 미치도록 그리울 때가 있으니까요. 하물며 시부는 소식이 끊기긴 했지만 아직 살아계신 것 같으니 더더욱 그리웠겠죠. 맨날 놀고 먹는 시모에게 용돈을 빠듯하게 주자 시모는 그저 돈에만 혈안이 돼 있었어요. 어디서 돈 빼먹을 것 없나 눈알을 굴리며 찾는 것 같았죠. 못돼 처먹은 시모의 레이더망에 걸린 건 바로 시할아버지였어요. 올해 79세로 팔순을 앞둔 시할아버지에겐 아주 오래되고 조그만 아파트 한 채가 있었거든요. 결국 시모는 치매기가 있던 시할아버지를 꼬드겨 팔순 잔치를 며칠 안 남기고 결국 그 아파트를 팔아먹더이다. 더 악마 같은 건 매매 대금을 본인이 꿀꺽하고 시할아버지를 양로원으로 보내버린 거였어요.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저는 너무 놀라 희죽거리던 시모에게 항의했어요. 어머님, 진짜 미치신 거 아니에요? 불쌍한 시할아버님을 양로원으로 보내고 아파트 판돈까지 가로채신 거예요?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요. 그러고도 지금 웃음이 나와요? 내가 그 할배를 어디 버렸냐? 내 남편. 그러니까 그 할배 아들도 연락 끊고 안 보고 사는데 며느리인 내가 챙겨줘야 할 의무라도 있냐? 그리고 어디 버리는 것보다 낫잖냐? 그 돈 내가 잘 활용해서 몇 배로 불려서 양로원에 있는 우리 시아버지 만난 거 사드리면 되잖아. 아파트 판돈이 든 통장을 보며 엄청나게 행복해하는 시모가 정말 혐오스러웠어요. 전 보다 못해 시할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다시 모시고 왔죠. 그랬더니 당장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연락이 끊겼던 시부가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주말이었기에 다들 집에 있었는데 남편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아니 아버지,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미안하다 성혁아.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 내 아들 너무 보고 싶고 안고 싶었다.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최대한 기반이 갖춰진 다음에 네 앞에 다시 나타나고 싶었어. 우리 아들에게는 늘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양로원에서 연락이 오더구나. 너희 할아버지한테만 내가 아주 가끔 연락을 했었거든. 치매기가 있는 할아버지가 양로원 측에 내 연락처를 줬고 할아버지로부터 네 엄마의 만행에 대해 다 듣게 됐다. 사시던 아파트 팔고 할아버지를 양로원으로 내쫓았다고? 손주 며느리가 다시금 집으로 모시고 온 것까지 다 들었다. 이놈의 여편네, 당장 나와. 방에 숨어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고. 전 처음부터 시부의 등장에 어벙벙해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방문을 빼꼼히 열고 나오더군요. 아니 여보, 그동안 살아있었으면서 조강지처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하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말이죠. 그리워하긴 뭘 그리워해. 나 없는 동안 우리 아들 잘 키우라고 이혼도 안 하고 버티고 있었구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뒤 지옥 속에서 살았던 거 잊어버린 줄 알아?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피해본 게 수십 번이야. 맨날 도박이나 하고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닌 주제에. 그래도 엄마 역할은 잘 해주겠거니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로부터 듣자 하니 아들, 며느리, 손녀한테 다 지 성질대로 막대했더구만. 우리 아버지가 중증 치매 아니고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경증 치매인 건 몰랐어? 다 인지하고 계셨다고.
나쁜 여편네 같으니라고. 저런 여자는 없는 이만 못하다. 당장 이혼해.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아니 당신 좋은 양복 빼입고 오고 보아하니 밖에 좋은 차 타고 왔구만.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보, 조광지차를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죠. 제발 날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요? 우리 백년해로 합시다. 응? 백년해로?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그려. 우리 아버지 아파트 판 돈 그거 위자료로 줄 테니 그거 먹고 떨어져.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시부의 불효령에 시모가 진짜 짐을 주섬주섬 싸서 내쫓겼어요. 시모가 눈앞에서 사라지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시부는 다시 따뜻한 말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그동안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 그리고 시할아버지까지 챙겨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진작 연락하고 너희를 지원해 줄 걸 그랬구나.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사업을 완전히 다시 일으키고 멋지게 돌아오려는 욕심만 갖고 있었지. 휴,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며느리 너만 괜찮다면 지금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서 다 같이 살자꾸나. 우리 손녀딸 교육시키며 살기 좋은 동네에 넓은 아파트이니 너도 마음에 들 거다. 괜찮겠니? 그럼요, 아버님. 괜찮고 말고요. 저희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말. 전 시부와 함께 살며 우리 수민이 잘 키우고 시할아버지 치매 병간호까지 도맡아 하려 했어요. 여동생이 식당을 혼자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식당 일에선 손떼기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웬걸 시부가 가사 도우미며 간병인, 아이 돌봐주는 돌보미까지 싹 다 고용해 주더군요. 시부의 사업이 지금 막 성장하는 시기라서 매출이 꽤 된다면서 금전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줬고요. 우리가 시부집에 얹혀 사는 것이니 생활비를 드려야 마땅했지만 거꾸로 저희 통장에 시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가,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다고 들었어. 이제 고생 그만하고 따뜻한 집에서 수민이 잘 교육시키면서 여유롭게 살도록 해라. 이 돈으로 백화점 가서 명품 백을 사든 너희 동생들 지원해주든 상관 안 하마. 마음껏 쓰고 부족하면 말해.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할 거 없어. 난 이제 네 아버지나 다름없어.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 정도 지원 못 해주겠니? 너무 부담스러워 마라. 평생을 가난 속에서 몸부림쳐왔는데 갑자기 따뜻하고 넓은 집에서 평화롭게 살려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어서 금방 깨버릴까봐 두렵기까지 하고요. 언젠간 이 생활이 익숙해질 날이 오겠죠. 아참, 그 이후로 시모의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남편도 본인 엄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 연락하려고도 안 하더군요. 저도 그 혐오스러운 인간을 더 이상 안 봐도 되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 축복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수민이를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보탬이 되는 밝고 착한 아이로 잘 키울게요. 추운 날씨에 여러분께도 따뜻하고 기쁜 소식이 가득하기만을 바랄게요. 마음속 깊이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저희 파란만장한 삶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